가지 마. 엄마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껴진 건 사실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반찬을 2번 꺼내 놓는다든지, 분명 방금 통화한 사람한테 또 전화를 건다든지, 며칠 전에 다녀온 병원을 내일 가야 한다고 말한다든지, 그 정도야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엄마가 이상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 삶에 뭔가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먼저 보내고도 울면서 밥을 안 먹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요즘 들어 자꾸만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어요. 2번째는 TV 소리가 큰 척 했어요. 3번째는 제가 화장실에 있었던 척 했어요. 정우는 제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정우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정우는 국을 싫어하니까 계란말이를 해줘야지. 정우 오늘 늦게 들어오나? 정우한테 전화 좀 해봐라. 처음 몇 번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처음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것도 반복되면 견디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고 싶어도 못 잊는 그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그 냄새를 맡았어요. 짙은 참기름 냄새와 데친 미역에서 올라오는 바다 냄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냄새는 너무 익숙한데 너무 오래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뛰어나가자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접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안에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미역국을 끓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정우가 죽은 날 아침 엄마는 이상하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도 아니었어요. 제사도 아니었고 누가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미역국이 먹고 싶더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미역국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누가 생일이어도 끓이지 않았고 제가 끓여놓으면 한 숟갈도 안 뜨고 수저를 놨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10년 만에 다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까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 평범한 아침인 줄 아는 얼굴. 엄마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일어났냐? 정우 깨워라. 밥 먹고 나가야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우를 깨우라고요.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직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그 아침에 들었던 목소리. 일어났냐? 정우 깨워라.
사람은 어떤 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빛의 방향,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의 색,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 식탁 위에 놓였던 반찬 위치까지도요. 저는 그날의 공기를 한순간에 다시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만은 그날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잠깐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왜 그러냐? 늦겠다. 정우 빨리 깨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어봤어요. 당연히 빈 방이었습니다. 정우 방은 10년째 비워져 있었으니까요. 책상도 없애고 침대도 버리고 옷도 다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엄마는 빈 방을 향해 몇 번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야, 밥 먹고 가야지.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이었죠.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가는 내내 화를 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 내가 더 이상하다. 회사나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또 금방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출근 늦겠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몇 번이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 보고 난 뒤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그 말은 예상했는데도 실제로 들으니 다르게 아프더군요. 엄마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내가 멀쩡한데 무슨 치매예요. 의사는 그런 엄마를 향해 이상하게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다 사라지는 병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가장 강한 기억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강한 기억? 엄마에게 가장 강한 기억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가 죽은 날, 엄마가 평생 자기 탓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날, 정우는 그날 엄마 부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부탁이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갑자기 동네 정육점에 들러 국거리 좀 사다 달라고 했어요. 미역국이 싱겁다면서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다고 했죠. 정우는 귀찮아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번거롭게 시켜? 엄마가 말했어요.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 엄마가 미역국까지 끓였는데 정우는 신발을 대충 꿰신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때 현관 앞에 기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나가려던 그 순간 엄마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도, 빨리 와서 밥 먹으라는 말도, 가지 말라는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간을 다시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큰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날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아니, 남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 끝나고 손님들 다 가고 나서 부엌에서 혼자 미역국 냄비를 붙잡고 토하듯 울던 모습만 제가 봤습니다. 엄마는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저는 그때 엄마가 슬퍼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엄마는 슬퍼한 게 아니라 평생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이상하게 정우 방만은 못 치웠고 미역국만은 못 끓였고 비 오는 날만 되면 현관 앞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 회사도 다녀야 했고 결혼도 깨지고 아이도 포기했고 혼자서 엄마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슬픔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대단한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무너질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을 때도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아침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쯤이었어요. 갑자기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깨워 말했죠. 정우 깨워라.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우는 없어.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평범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깨진 유리처럼 흔들렸어요. 없다니? 무슨 소리야? 어디 갔는데? 그럼 저는 차마 설명을 못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매번 새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한 번 겪는 것도 미치는 일인데 그걸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 건 더 잔인한 일이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국을 끓이면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을 차리고 빈자리를 향해 수저를 놓았습니다. 정우 자리,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제가 귀신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저인데 엄마 눈에는 제가 없는 거니까요. 어떤 날은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치매보다 질투가 먼저 났습니다. 왜 하필 정우만 기억하지? 왜 나는 잊지? 왜 죽은 아들은 붙잡고 살아있는 딸은 놓쳐버리지? 그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나서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 성인군자처럼만 살 수 있나요? 저는 엄마를 불쌍해하면서도 미웠습니다. 죄책감에 갇혀 사는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평생 그 죄책감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제 인생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그 아침을 반복하던 날, 식탁 위에는 미역국이 있었고 엄마는 정우를 깨우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빈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갑자기 문고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가면 안 돼. 저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엄마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반복하는 건 기억이 아니었어요. 후회였습니다. 엄마는 그날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날을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끝난 아침을 매번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말하려고,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엄마가 평생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한마디였던 거예요. 그 말을 그날 하지 못해서 그날부터 저는 엄마가 반복하는 아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그 아침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미역을 불리면 저도 옆에서 마늘을 다졌고, 엄마가 수저를 놓으면 저도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우를 깨우라고 하면 저는 빈 방 문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말했어요. 오빠 밥 먹어. 아무도 없는 방에. 말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10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우가 죽은 후 우리 집에서는 그 이름을 크게 부르는 일 자체가 금기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빈 방 앞에서 처음으로 오빠를 불렀을 때 이상하게도 엄마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마치 아주 오래된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말했어요. 정우 밥 먹고 가라고 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몸이 그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뼈가 만져질 만큼 말라 있었고, 등은 언제부터 그렇게 굽었는지, 어깨는 또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엄마는 제 품 안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내가 보냈어. 내가 죽였어. 내가 국거리만 안 시켰어도 그 길로 안 나갔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처음엔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속에서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였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죽인 거 아니야. 엄마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저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못한 말을 그제야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자꾸 엄마 탓을 해? 왜 자꾸 엄마가 다 짊어져? 오빠 사고는 사고였어. 그 트럭이 잘못한 거였지. 엄마가 사람을 민 게 아니잖아. 엄마는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보냈어. 아니야. 내가 보냈어. 아니라고.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정우의 죽음 앞에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각자 따로 무너졌는데 처음으로 같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오빠가 보고 싶었어. 나도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어. 나도 현관문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싶었다고. 엄마는 저를 보면서도 제가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흐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늦어서 저는 더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미안한 건지, 정우한테 미안한 건지,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건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래 막혀있던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의 상태는 더 빨리 나빠졌습니다. 반복되는 아침은 더 잦아졌고
밤낮이 바뀌었고 새벽 3시에 장을 보러 나가겠다며 문을 열기도 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은 적도 있었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현관 앞에 신발도 안 신고 서 있더군요. 어디가? 제가 묻자 엄마가 아주 당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정우 데리러.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도 어깨도 잠옷 소매도 다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정말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도 결정은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몹쓸 딸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허리도 손도 삶도 다 써버린 사람인데 나는 결국 그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긴다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게 더 낫다. 너도 살아야지. 혼자 감당하면 둘 다 무너진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이 덜 아픈 말은 아닙니다.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가던 날 저는 차 안에서 몇 번이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시설 설명을 듣는데도 엄마는 멍하니 먼 곳만 보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줄 알고 엄마는 제 손을 한참 만지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는? 저는 끝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엄마 옷장을 열었습니다. 속옷, 양말, 카디건, 평소 입던 잠옷, 겨울 내복, 작은 손수건들 하나씩 가방에 넣는데 도저히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엄마의 삶을 가방 하나에 나눠 담는 기분이 사람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옷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미역국, 국거리 사오기.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그 메모를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아침의 준비를 종이 한 장으로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그 아침은 끝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입소 전날 밤 엄마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고 제가 누군지 아는 눈빛을 했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런 날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잠깐 돌아왔다가 더 멀리 사라지는 날, 엄마는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미역국 안 먹었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생일날도 안 먹는다고 울어서 내가 계란 후라이 해줬잖아. 그건 정말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6살이었나 7살이었나 생일날 미역국이 싫다고 울었고 엄마가 웃으면서 달걀 프라이를 2개 붙여줬죠. 그 일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다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그동안 누구도 제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었지. 그 짧은 한마디가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안쪽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엄마 없어질까봐 무서웠고, 오빠는 이미 없는데 엄마까지 없어질까봐 무서웠어. 나 화도 났어. 엄마가 자꾸 오빠만 찾는 것 같아서 미웠어. 그런 내가 또 너무 나빴고, 말하다가 저는 거의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천천히 쓰다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아픈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보다 남은 자가 더 오래 아프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을 남기려고 잠깐 정신을 붙잡고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조용했습니다. 창밖 햇빛이 주름진 얼굴 위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엄마 얼굴을 몇 번이고 훔쳐봤습니다. 엄마는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고 너무 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방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창문이 컸고 침대 시트는 깨끗했고 복도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거의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엄마 손만 잡고 있었어요. 엄마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방을 둘러보더니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낯선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볼 때의 표정, 경계도 없고 반가움도 없고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시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짧은 몇 초가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마지막 기대까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처음엔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니요. 이건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엄마는 저를 잊었습니다. 정우도 잊었겠죠. 아마 자기 자신도 조금씩 잊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엄마 가방을 정리해두고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놔드렸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엄마가 베란다에서 몇 년이나 키우던 화분. 물도 자주 안 주면서 신기하게 안 죽는다고 웃던 화분. 그걸 창틀에 올려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엄마 잘 있어. 엄마 미안해. 엄마 나중에 올게. 엄마 나 좀 봐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평범한 말을 했습니다. 갈게. 엄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고 아주 느린 목소리. 오늘 무슨 날이었지?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숨도 못 쉬고 그 말은
엄마가 처음 반복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기억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거든요. 예전엔 엄마가 적어도 그날만은 기억했습니다. 미역국 냄새도 정우 이름도 못다 한 말도. 그래서 괴로웠고, 그래서 붙잡혀 있었고, 그래서 반복이라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릅니다. 그 아침조차 엄마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냥 문고리를 붙잡은 채 눈물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있던 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믿는 그 무서운 죄책감. 그래서 엄마는 그날을 놓지 못했고 매일 같은 아침으로 돌아갔고 끝내 그 한마디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하지만 이제 엄마는 그 말조차 잊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던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참 이상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엄마를 엄마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고통마저 사라졌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괴롭지만 기억하는 엄마와 편안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지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미역국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착각이겠죠. 저는 습관처럼 냄비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혼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없는 집은 생각보다 더 빨리 낯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고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아침을 한 번은 제가 끓여봐야 할 것 같았어요.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끓이는데 중간부터 계속 울어서 간이 맞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국이 다 끓었을 때 저는 식탁에 수저를 2개 놨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엄마 것. 그리고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빈자리 쪽으로 말했어요. 엄마 밥 먹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반복한 건 단지 아들을 향한 후회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아침에는 엄마의 평범한 사랑도 있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차리고 자식 깨워서 먹이고 잔소리하고 보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랑. 그런데 어떤 날은 그 평범함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에 자주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저를 직원으로 알았고 어떤 날은 옆방 사람 딸인 줄 알았고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몰라도 저는 엄마를 아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꼭 서로 알아봐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더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상하게 오래 쳐다봤습니다. 저는 혹시 하고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어요. 손이 거칠어졌네.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예전에 엄마가 일하고 들어온 제 손을 잡을 때마다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엄마는 정말로 저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이름만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남는 게 아닐지도 모르죠. 이름은 사라져도 온도는 남고 얼굴은 흐려져도 손의 감촉은 남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억한다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희망에 기대서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제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요. 지금도 가끔 아침에 눈을 뜨면 미역국 냄새를 맡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나는 냄새는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겠죠. 아니면 엄마가 아직도 어디선가 그 아침을 천천히 건너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우를 부르고 수저를 놓고 끝내 못했던 말을 하려고 몇 번이고 입술을 떼고 있을지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잊어서 나쁜 엄마가 된 게 아니고 저를 못 알아봐서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한나란 시에 갇혀 있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아들도 딸도 자기 자신도 있는 쪽으로 조용히 흘러가 버린 사람. 그게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오빠도 저도.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잊지 못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미역국 한 그릇 끓여놓고 자식 밥 먹여보내던 그 아주 평범한 사랑. 어쩌면 사람은 마지막까지 죄책감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도 실은 사랑했던 방식 때문에 오래 머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아침에 혼자 미역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꼭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밥 먹고 가야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울어요. 엄마는 저를 잊었지만 저는 엄마를 잊지 못해서요. 그리고 아마 그건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겁니다.